자, 세계화와 지역화 부분인데요. 세계화와 지역화는 얼핏 보면 굉장히 상반돼 보이죠? 세계화는 뭐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많이 들어서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인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지역화는 또 그럼 세계화가 되면 전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이면 우리가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 선생님 세계가 다 똑같아지겠는데요? 사람들이 다 거의 비슷한 걸 먹고 비슷한 걸 입고 어떤 비슷한 동시간의 뉴스를 보면서 사람들의 어떤 개성이나 다양성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옆에 지역화가 나오죠. 그럼 지역화는 뭐냐면 그 지역만의 독특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세계화가 전개돼도 동시에 전 세계인들이 비슷한 걸 먹고 비슷한 것을 입을 수 있더라도 또 자기 지역만의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동시에 같이 일어난다는 거 보면서, 그러면 세계화는 전 세계가 비슷한 생활권에 들어간다. 그게 가능해지려면 일단 두 가지,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야 됩니다.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계화란 말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콜럼버스가 아메리카의 대륙을 갔을 때는 어떤 교통수단을 사용했습니까? 범선이죠. 범선은 여러분 돛담배야. 바람에 힘이 있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사람의 인공적인 힘으로 노를 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세계화를 연결했을 때 그런 거 갖고는 세계화라는 표현을 쓰긴 힘들어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증기기관차가 나왔어. 증기선이 나오고, 증기선이 일단 동력을 쓰기 때문에 뭐 바람이 없어도 갈 수 있는 어떤 장점은 있지만 끊임없이 석탄을 떼야 됩니다. 그것도 속도도 굉장히 낮고요. 이제 속도가 빨라지는 비행기가 등장하는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범선의 시대가 떠나서 이제 지금과 같은 어떤 교통수단의 모터 엔진이 달린 배가 등장하면서 우리는 세계화가 시작됐다고 봐야죠. 그래서 세계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뭐니 해도 뭐다? 이해입니다.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 얘가 없으면 세계화라는 단어 자체도 생기지 않았겠죠. 그래서 항상 얘가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그 다음부터 뭐 블라블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과목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세계가 나왔잖아요. 하나로 통합되는 현상입니다. 하나로 통합된다라는 걸 우리는 뭐 해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아까 선생님은 어떤 식으로 해석했습니까? 하나의 생활권, 이런 식으로 표현했죠. 통합되는 현상이다. 그래서 상품도 사람도 그러한 교류를 넘어 또 나왔어요. 세계가 하나로 통합되는 거.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세계화라고 부른다. 뭐 우리가 이 뜻을 모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거, 세계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전제 조건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입니다. 그러면 세계화의 배경은 방금 얘기했죠. 교통과 통신의 발달에 따라서 그 다음에 결과가 뭐야? 교통과 통신이 발달돼서 이렇게 됐답니다. 시간과 공간이 압축되었대요. 이 표현 잘 보세요. 시공간의 압축. 그랬더니 막 여러분이 뭐 블랙홀 떠올리고 물리적인 얘기를 떠올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이과생들이 떠올릴 거고, 우리 물리 모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떠올리면 됩니까? 시공간의 압축이란 10시간 걸리던 게 5시간으로, 그죠? 5시간 걸리던 게 3시간으로 이렇게 쪼렸을 때 우리는 공간의 압축. 그 다음에 또한 그건 동시에 뭡니까? 시간의 압축이죠. 내가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초등학교 시절에 부산에 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함께 부산에 간다 그러면 가는 일정을 하루를 잡았어요. 하루. 기차를 타러 가는데도 시간이 걸렸고요. 왜냐면 그때는 지금처럼 기차역이 여러 군데 있지 않았고 서울역이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기차역에 가는 것도 시간이 걸렸고, 거기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는 정말 굉장히 먼 거리였습니다. 뭐 비둘기호, 뭐 새마을호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뭐 거의 뭐 10시간 가까이 걸렸기 때문에 하루를 잡아요. 부산 가는 걸. 오는 게 하루. 그러면 이제 거기서 한 며칠 있으면, 그러면 그때는 거리도 거리지만 공간적인 거리도 거리지만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잡아먹지. 근데 이제 그게 단축되면서 시공간이 압축된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야? 시공간이 압축돼서 그래서 뭔데? 하고 싶은 건 이거야, 얘들아. 여기 보세요. 교통통신의 발달도 수단이야. 이것 때문에 오케이. 시공간이 압축됐어.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뭔데? 이거지. 세계화의 배경에서 하나만 잡으라면 이거야. 얘네들 때문에 뭐가 됐어?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어.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짧은 문장 하나를 읽을 때도 뭐가 핵심인지, 이거 핵심입니다. 그러면 세계화는 이제부터 뭐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할 겁니다. 상호 의존성.
근데 세계화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서울과 부산의 의존성 따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의 식탁, 단순하게 우리가 사먹는 어떤 공산품, 과자라든지 아니면 뭐 식품들 이렇게 보면 뒷면에 보면 나오죠. 원산지. 정말 다양하죠. 어떨 때 보면요. 4개의 대륙이 있어요. 선생님 먹는 과자 원산지 이렇게 뒤에 주성분 보면 뭐 밀가루는 뭐 밀가루 뭐 미국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 나오고 막 그다음에 설탕에서 막 아프리카 막 나오고 그다음에 거기 사용되는 색소는 막 아시아 쪽 나오고 그래서 4개의 대륙은 3개의 대륙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는 과자 하나에 그렇게 많은 곳에서 온 어떤 재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식탁도 마찬가지고 식탁을 차리면 그쵸? 그러면 그게 바로 뭔데? 아, 상호 의존성이 증가했구나.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에서 1년 가까이 전쟁을 할 거라고 우리는 아무도 예상하지 않았지만 1년째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전쟁이 전 세계에 미친 영향이 어떻습니까? 와우, 여러분은 못 느꼈을 거예요. 혹시 엄마 아빠가 하는 소리 들었어요? 아파트 관리비 폭탄 맞았어 이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도시가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선생님은 명세서를 보고 선생님같이 무심한 사람이 와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진짜야? 이렇게. 우리는 도시가스, 천연가스 안 나와요. 그 여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게 바로 뭔데? 세계화야. 우리가 다른 나라의 전쟁에 당장 우리의 가스 요금으로 아니면 이제 각종의 원료 상승으로, 원가 상승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게 세계화다. 그래서 세계화에서 하나만 기억한다면 뭐다? 상호 의존성입니다.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그림. 이 뭐 보여주는 거야? 세계화. 상호 의존성의 증가입니다. 이게. 항공기 산업의 조치입니다. 국제적 분업. 상호 의존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면 그게 국제적 분업이에요. 국제적 분업. 자, 날개 부분에 대한민국, 저 아랫부분에 미국, 캐나다, 저 아랫부분에 뭐 일본도 들어와 있고,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 영국, 미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인 B사는 당연히 B사가 뭘 것 같아요. 미국에 있는 비행기사가 뭐 많아요? 보잉사겠죠. 보잉사. 보잉사는 세계 여러 국가의 협력 업체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항공기를 생산한다. 하나의 항공기가 만들어질 때 여러 나라에서 부품이 들어오는 것이. 그래서 어떤 나라에 문제가 생기면 부품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게 국제적 분업이고요. 영향 보세요. 경제의 세계화. 지금 방금 봤던 이 국제적 분업은 여기에 대한 설명이겠죠. 경제의 세계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경제의 세계화. 선생님이 방금 예를 든 것도 다 경제의 세계화입니다. 우리가 먹는 과자의 원산지들 표시한 거. 지구적 차원의 협력과 분업이죠. 협력과 분업을 통해 생산성도 효율성도 높일 수 있고요. 소비 활동도 확대할 수 있어요. 또한 국제 무역량이 증가하면서 세계 관광객 수가 증가했고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랬죠. 지역 간 경쟁이 심화지기도 했다. 그 다음에 이젠 문화의 세계화를 볼게요. 문화의 세계화.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들이 활발하게 교류해서 어떤 문화가 만들어졌대? 네모해 봅니다. 초국적 세계 문화. 국적을 초월했다 이런 뜻입니다. 국적을 초월한 세계 문화. 하지만 또한 그런 것은 갈등이라든지 소수 문화가 쇠퇴하는 어떤 문제 등이 발생하기도 했다. 모든 게 자,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동전의 이면처럼.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점이 있습니다. 항상 동전에는 양쪽의 면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다음요, 지역화. 그러면 세계화가 뭔지 봤어. 그럼 지역화는 뭔데? 이겁니다, 이거. 지역의 생활 양식이나 문화 경제활동, 이거를 다 묶어봐요. 지역의 생활이나 사회문화 경제활동. 그래서 이건 우리 그냥 줄이면 그냥 지역이라고 할게요, 지역. 지역은 국가보다 작은 개념입니다. 국가 안에 지역이 있는 거죠. 그 지역이 세계적 차원에서 뭘 갖는 거야?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나라를 여행할 때, 물론, 너 어느 나라 여행 가니? 난 프랑스에 여행 가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너 어디 가니? 난 파리에 가라고 말합니다. 자, 그 얘기는 프랑스 전체를 다 돌아볼 수 없으니 나는 프랑스에서 좀 유명한 도시인 파리를 가볼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 갔다 왔다, 프랑스에 갔다 왔다. 물론 파리에 갔다 왔다면 프랑스에 갔다 왔다는 말이 맞지만 사람들은 프랑스 전체보다는 파리를 떠올리잖아요. 너 어디 여행 가니? 난 뉴욕에 가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정말 큰 나라죠?
그래서 LA에 가거나 LA와 뉴욕은 정반대에 동부와 서부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떤 도시, 뉴욕이라는 도시 자체가 미국을 떠나서 그 도시 자체가 가치를 가진 거죠. 그건 취역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다시 지역화 전략, 세계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제 문화적 측면에서 세계화가 되고 있대요. 전 세계가 하나처럼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어떤 가운데 우리 지역이 살아남는 방법은 이거지.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죠. 다른 수과의 차별화. 그걸 통해서 우리 지역을 알릴 수가 있어.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내신으로 정말 잘 나옵니다. 발표하세요. 수능에는 거의 안 나와요. 수능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그냥 수능엔 지나가는 어떤 제시문이나 어떤 선택지로 나올 수는 있지만 수능형 문제는 아니고요. 근데 내신형으로는 정말 잘 나오는 문제니까 기억하세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중간고사를 봐야죠. 봐야 됩니다. 발표하세요. 그래서 지리적 표시제, 장소 마케팅, 지역 브랜드화. 얘 헷갈립니다. 아이들이. 난 여러분이 왜 헷갈리는데 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말이 틀린데. 지리적이 들어가고 막 그래서 헷갈리나? 일단 볼게. 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별해서 보셔야 됩니다. 지리적 표시제는 얘들아 뭐와 관련된 거냐면 특산품이랑 관련된 거야. 써놔. 우리 지역의 특산품. 그게 가로하고 농수산물이나 수산물, 농수산물 또는 우리 지역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제품, 농수산물이나 고유한 제품, 특산품, 이게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지리적 표시제. 그래서 뭐라고 나왔어? 특정 지역에,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이 부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지역만의 지리적 특성, 그 지역만의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 그러면 그 지역만의 지리적 특성이라고 말했잖아, 얘들아. 그러니까 그런 거지. 우리 동네는 굉장히 지대가 높아.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래서 다른 지역에서는 나지 않는 어떤 그런 어떤 풀이 생산돼. 그럼 그 풀을 가지고 그 지역만 나는 그 지역의 바람을 맞고 그 지역의 어떤 비를 맞은 그 풀, 시금치라고 할까요? 갑자기? 자, 시금치는 아무 데서나 재배할 수 있지만 그 지역에서 생산된 시금치는 정말 독특한 거야. 왜냐하면 그런 어떤 바람과 공기와 비를, 그래서 그 지역의 시금치가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나온 그 상품을 가지고 뭐해? 가공하고 이 시금치는 우리 동네에서 나왔어 라고 증명하면 그게 바로 뭐야? 지적 표시제가 되는 거지. 한국 지리할 때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 지역만의 특산품이나 외운 적이 있죠. 진영은 뭐가 유명해요? 바로 안 나오는군요, 여러분이. 노래처럼. 진영, 단감. 이렇게 나오셔야 돼요. 마늘 어디가 유명하죠? 마늘? 육종 마늘? 의성, 마늘. 이렇게. 그게 다 뭡니까? 지적 표시제예요. 보성, 녹차. 여러분은 한우만 기억하십니까? 한우 유명한데? 그러면 또 쌀하면 이천 쌀. 그런 식으로 임금님표 이천 쌀. 거의 뭐 브랜드화 됐죠. 제주 감귤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다 지리적 표시제입니다. 이 대목 기억하세요.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겁니다. 그 지역만의. 왜 의성 마늘이 유명하겠어요? 의성만 마늘을 재배하는 게 아니잖아. 경기도 어디서든 다 강원도든 경기도든 다 마늘을 재배할 수 있는데 그 의성 지방의 기후, 의성 지방의 토양이 우리 한국인의 입맛에 맞는 맛있는 마늘을 재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의성 마늘이 유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을 가면 야 우리 이 지역에 왔으니까 이건 꼭 먹어봐야 해 라는 것들 중에 그 지역의 어떤 지리적 특성을 반영한 상품들이 있는 겁니다. 오케이. 다음 장소 마케팅. 오케이. 장소 마케팅은요, 지역의 특정 장소, 봐봐. 장소를 마케팅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장소를 뭘로 만들겠다는 얘기야. 장소를 상품으로. 아까 선생님이 뉴욕 이랬잖아요. 그럼 뉴욕은 굉장히 장소 마케팅이 잘 된 그러한 도시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티 본 적 있어요? I love New York 본 적 있어요? 너무 유명하죠. 이거는 뉴욕이라는 어떤 장소를 마케팅해서 성공한 사례예요. I love New York은. 가보진 않았지만 다 본 적은 한 번씩 있는. 그쵸?
그래서 그 지역을, 장소를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이미지와 시설 등을 개발하는 전략이다. 굉장히 유명한 영화에 나온 장소들도 매력적으로 다가갑니다. 스파이더맨과 뉴욕. 스파이더맨이 일하는 조스 피자. 가보고 싶어요? 안 가보고 싶어요? 맨하튼에 가서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런 데 올라가서 선생님 저는 가보고 싶진 않고요. 저한테 그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스파이더맨 슈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슈트. 전 차라리 그게 필요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장소 마케팅에 성공한 거죠. 그러면 서울도 장소 마케팅에 성공하려면 되게 매력적인 게 뭐 영화라든지 아니면 뭐 케이팝의 어떤 뮤직비디오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장소 마케팅이야. 이건 뭐고 위에 거는 특산물이고 이게 안 헷갈리겠죠? 도대체 여러분이 어느 포인트에서 헷갈리는지 모르겠어요. 자, 세 번째. 장소 마케팅과 지역 브랜드화가 여러분이 헷갈릴까? 지역 브랜드화 볼게요. 지역 브랜드화. 지역의 상품과 서비스, 축제 등을 자, 봐봐. 장소 마케팅은 그 공간 자체를 마케팅하는 거고 알겠니? 서울이면 서울, 뉴욕이면 뉴욕 이렇게. 이 지역 브랜드화는 우리 지역에서 나오는 상품, 서비스, 축제 등을 역시 브랜드로 인식시켜서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이다. 많이 오게 하는 거야. 우리 지역의 축제를 알려서. 아니면 아까 여기 이 지역 브랜드화는 지리적 표시제와 장소 마케팅을 모두 이용하는 겁니다. 더 넓은 개념이에요. 지역 브랜드화를 하려면 지리적 표시세에서 말했던 특산품을 우리는 뭐 의성이 마늘이 유명해. 그럼 마늘 뭐 할까요? 선생님 지금 너무 되게 위험한 말을 한번 할 뻔했어요. 선생님도 옛날 사람인가 봐. 마늘 아가씨 이런 거 안 됩니다.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자, 마늘을 캐릭터화하면 되겠지. 마늘 인형 아니 마늘 주스 상품을 해서 뭐 마늘 주스 안 마실 것 같아요. 건강에 좋다라는 걸 되게 극대화시키고 마늘의 어떤 매운맛을 좀 줄이고 해서 마늘의 어떤 건강상 효능은 집어넣고 맛은 좀 희석화시키는 방법으로 마늘 주스. 마늘 환은 어때요? 마늘 환. 마늘로 환을 만드는 거죠. 싫다고요? 네. 그런 식으로 상품과 그다음에 마늘 축제, 마늘 축제도 하고 그래서 우리 의성 지역에 많이 놀러 올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지역 브랜드화는 장소 마케팅과 지적 표시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뭐합니까? 구별하셔야 됩니다. 꼭 잘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이거 나오는데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까지 했던 세계화와 지역화를 묶어서 만든 신조어가 있습니다. 글로컬라이제이션. 글로벌리즘과 로케이션, 혹시 그 로컬리제이션을 합성한 거죠. 나오는 글로벌제네이션과 그 다음에 로컬리제네이션이라는 세계화와 지역화를 합성해서 글로컬라이제이션. 발음이 합성어입니다. 세계화를 추구하면서도 각 지역의 고유한 의식, 문화, 기호, 행동 양식 등을 존중하는 전략이다. 둘 다 하겠다는 얘기야. 세계화와 지역화. 다시 세계화와 지역화를 동시에다가 발표하세요. 동시에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지리에서의 지리적 표시의 수준이 아니라 세계 지리에서의 지리적 표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나라의 상품들을 한번 보죠. 먼저 유럽. 항상 보면 선생님이 가장 왼쪽부터 나갈게요. 가장 왼쪽에 아일랜드가 보이죠. 자, 아일랜드의 수도는 더블린이고요. 수도 더블린, 아일리시 위스키. 여러분한테 선생님 이거 지금 막 읽으면서 막 입맛에 다셨는데 여러분한테 그걸 바라면 안 되겠지? 맛있어요. 자, 술입니다. 위스키. 더블린, 아일리시 위스키. 그 다음에 이제 영국 건너뛰고 유럽 본대륙으로 들어오면 이제 아래쪽부터 스페인. 스페인이 유명한가 보니까 올리브유. 이 지중해 지방은요, 다 올리브가 워낙 유명한 지중해성 작물이기 때문에 올리브유. 전통 과자, 샤프란, 라만차 샤프란 이런 게 있다. 자, 프랑스 출치죠. 시험 잘 나왔던 애들 볼게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거 와인이죠. 보르도, 보졸레 누보,
부르고뉴 다 유명한 어떤 프랑스 남부에 있는 도시들인데 와인 유명합니다. 포도잖아요? 역시 지중해성 작물이지. 또 꼬냑입니다. 꼬냑. 코냑이라고 써놨는데 우리는 뭐 꼬냑. 그래서 아일랜드에는 위스키, 프랑스에는 꼬냑. 다 술이에요. 노르망디의 까망베르. 까망베르 치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독일에 갈게요. 독일은 역시 어디를 춥니다? 맥주죠. 미넨 맥주 축제가 있습니다. 와인도 역시 유명하고 얘네도. 그 다음 이탈리아 갈게요. 이탈리아는 뭐 음식이랑 이런 게 워낙 유명하잖아요. 이탈리아 키안티, 토스카나, 캄파니아 와인 지중해 기우니까 얘네도 모짜렐라, 디프팔라, 캄파니아 치즈고요. 시칠리아 오렌지 보세요. 포도, 와인, 오렌지 다 지중해성 작물들이 나옵니다. 그리스 역시 술이 하나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리브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색깔 바꿀게요. 잠깐. 인도에서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있거든요. 인도는 차입니다. 다질링 차. 아주 유명한 홍차입니다. 다질링. 그 다음에 이거 카슈미르 지방의 캐시미어. 아주 값비싼 캐시미어죠. 캐시미어. 뭘로 짜? 양털. 털. 파시미나 숄. 그 다음에 실크도 유명합니다. 실크. 다질링 차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는 여러분 다 아시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일본의 메밀면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은 아이다호의 감자, 워싱턴의 사과, 플로리다 오렌지. 여러분이 아는 건 플로리다 오렌지인가요? 비데일리아 양파, 나파밸리의 와인. 그 다음에 자메이카 역시 커피죠. 블루마운틴. 자메이카의 블루마운틴, 콜롬비아의 콜롬비아 커피. 브라질도 역시 뭐 유명합니다. 커피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어떤 세계적인 지리적 표시제를 한번 봐두시고요. 지리적 표시제는 상품의 품질이나 맛이 생산지의 기후, 토양 등 지리적 특성, 항상 이게 들어가야 돼. 지리적 특성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높은 명성을 얻은 경우 그 지명을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여기 보면 그냥 맥주가 아니라 민횡이라는 지명을 썼잖아. 그지? 민횡 맥주에서 이 민횡이라는 지명을 뭘로 주쳐요? 지적재산권, 지식재산권으로 인정하는 거야. 근데 내가 맥주 만들고 얻어서 민횡 맥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법행위입니다. 다음 국제무역에서 지리적 표시제의 중요성을 설명해보자. WTO는 원산지를 오해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상표는 각국이 등록을 거부하거나 무효로 해야 한다고 명시하여 지리적 표시제 등록 상표에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했다. 즉 미넨 맥주만 미넨 맥주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선생님 저는 제 가게 이름을 미넨 호프라고 하고 싶어요. 그건 괜찮아요. 미넨 호프라는 가게 이름을 달 수는 있지만 미넨 호프에서 파는 맥주가 미넨 맥주는 아닌 거잖아요. 따라서 지리적 표시로 등록된 상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제품을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만들 수 없다. 그럼 미넨 맥주는 독일에서도 미넨 지역에서만 만들어야겠죠. 만드는 지역에서만. 해서 지리적 표시제까지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개념 체크 풀어보시면 됩니다. 개념 체크 풀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건 우리가 이제 지리정보 GIS라는 겁니다. GIS. 역시 한국지에서도 나왔었는데 여기 보이죠? GIS. 지리 정보 시스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 전에 이제 지리 정보에 대한 얘기를 잠깐 보죠. 상식적인 얘기고요. 자, 이거는 한국지리와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자, 지리 정보는 말 그대로 장소 또는 지역에 대한 정보. 우리가 배우는 이 지리라는 과목이 바로 장소 또는 지역에 대해서 배우는 거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걸 우리는 지리정보라고 합니다. 다시 지리정보는 종류별로 3개로 나누죠.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 속성정보는 우리 세계지리에서는 뭐와 뭐로 표현합니까? 위도와 경도로 공간정보를 나타내죠.
위도 경도 찍어주면 너 지금 어디 있니? 근데 친구가 전화해서 너 지금 어디야? 근데 위도와 경도를 알려주시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 전화 끊겠죠?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동경은 126.5도 이게 안 됩니다, 여러분. 어쨌든 공간 정보는 바로 위도와 경도로 표현하는 겁니다. 위치니까요. 위치, 장소의 위치. 자, 그 다음에 형태라는 표현을 썼어. 그건 뭐야? 너 지금 어디에 있니? 나는 지금 어느 건물에 있어. 그래, 그 건물이 어디 있는데 이 건물은 9층짜리 지하 3층 지상 9층의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공간 정보 됩니다. 다음에 속성 정보요. 속성은 장소가 가진 뭡니까? 특성입니다. 특성.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아까 선생님이 철근 콘크리트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건 또 특성이 될 수 있어요. 인문적 특성. 장소가 가진 자연적인 특성, 인문적인 특성. 우리나라의 기후나 지형에 대해서 얘기하면 자연적인 특성이고요. 인문적 특성이면은 뭐 인구가 몇 명인지 어떤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 잠깐 다음 주에 시험 볼 나라들 중에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적은 나라, 영토가 가장 적은 나라 그러면 싱가포르입니다.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요. 근데 브루나이는 영토는 싱가포르보다 크지만 인구가 가장 적은 나라가 브루나이예요. 브루나이는 왕국입니다. 그리고 브루나이 왕국이고요.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뭐가 있겠어요? 자원, 천연자원, 지하자원이 많아서 잘 사는 나라고 아까 선생님 잠깐 검색을 해봤는데 전 세계에 이렇게 여러분 별이 많으면 좋은 호텔인 거 알죠? 그래서 뭐 5성급 호텔 그러면 정말 최고급 호텔 5성급이라는 건 별이 5개다 이 정도인데 7성급 호텔이라는 게 있어요. 별이 7개. 전 세계에 몇 개 없다는 그 7성급 호텔 중에 하나가 브루나이에 있습니다. 브루나이에 뭐 당연히 정말 역시 오일 머니로 지은 호텔이겠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잠깐 얼마 하나 1박에 봤어요. 어떠니 32만원 줘? 이제 1인 너무 싼 거 아닌가? 선생님 너무 싼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뭐 여행을 가면서 그런 7성급 호텔에 묵어보고 싶으면 더 이제 가까운 나라 제일 가까운 나라가 브루나이 좀 될 겁니다. 왜냐면 나머지 우리나라에서 7성급 호텔 가려면 두바이 가야 됩니다. 두바이 카타르라든지 UAE에 갑니다. 아랍에미레이트에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브루나이 왕국에 한번 이슬람교 국가입니다. 역시 이슬람교 국가이기 때문에 새해가 되면 전 국민이 왕한테 세배를 드리러 간답니다. 돈 준대요. 100만원? 가겠죠? 세뱃돈 저도 갈 것 같습니다. 줄 서서 갈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런 얘기. 그럼 그건 뭔데? 그건 인문적 특성이지. 선생님 지금 브루나이의 인문적 특성에 대해서 얘기한 거. 이슬람교다. 그 다음에 인구가 몇이다. 이렇게 말한 거. 자연적 특성이면 보르네오 섬에 있다는 거죠. 그럼 보르네오 섬은 3나라가 있는 겁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브루나이 왕국까지 그 섬 하나에 3개의 나라가 있는 겁니다. 그건 선생님이 지금 자연적 특성, 역시 속성 정보 얘기한 겁니다. 다음 관계 정보요. 다른 장소, 한 장소와 다른 장소 간의 관계를 나타내며 그래서 관계 정보를 얘기할 때는 우리 동네,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어떤 같이 얘기해야지. 너희 집은 어디야? 우리 집은 주소가 뭐야? 라고 주소는 공간 정보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집은 어떤 큰 마트 옆에 있어. 이렇게 말하면 관계 정보를 말하는 거죠. 뭐 옆에 이렇게 설명할 때 인접성, 계층성. 계층성이라는 단어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리에서 계층이라는 단어 많이 써요. 지리에서도. 그럼 지리에서 쓰는 계층은 뭘 말하는 거야? 가장 큰 대도시, 그 다음에 중도시, 그 다음에 소도시, 그 다음에 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레벨을 나누는 거. 그리고 우리는 계층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이 한국 지리 할 때 우리나라 최상의 도시는 역시 서울이고요. 최상의 도시, 그 다음에 광역시들, 그 다음에 일반 시들 이렇게 내려갔죠. 그게 계층성입니다. 그래서 관계정보에 계층성도 들어있다. 봐두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이러한 공간정보, 속성정보, 관계정보를 우리가 수집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직접 가는 건데 세계지리에서는 직접 가기가 진짜 힘들죠. 한국지리라면 좀 모를까? 자, 세계지리를 직접 조사하기는 정말 힘들다. 여러분이 살면서 몇 살까지 살지 모르지만 살면서 내가 몇 개의 나라와 몇 개의 도시에 갈 수 있을까를 뭐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난 이렇게 갈 거야라는 어떤 목표를 세우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놔두면 뭐 얼마나 갈지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은 세계지를 배웠으니까 졸업하시고 세계지도를 항상 선생님은 세계지도를 항상 이렇게 내 주변에 놔요. 주변에 선생님 지구본도 있고 세계지도도 있고 소환해 보는 대륙별 지도도 있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갔다 온 도시들을 이렇게 찍어 놓으면 재밌겠죠. 재밌어요 그것도. 근데 어떨 때는 대륙별로 이렇게 편중되거든요. 대륙별로 편중되지 않게 오대양 6대주라고 하는데 어떤 친구는 바다를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뭐 태평양 한가운데. 아니면 자기가 못 가본 대륙은 남극밖에 없다. 선생님이 며칠 전에 이렇게 전철을 타고 가는데 남극 대륙의 기지에서 이제 우리나라 남극 대륙에 2개의 기지가 있잖아요. 그 2개의 기지에서 근무할 근무자를 모집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뭐 지원해 볼까? 근데 이제 당연히 자격 조건에서 밀리겠죠. 요리사도 뽑아요. 근데 요리사는 요리사 자격증만 갖고는 안 되고 의사가 요리사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남극 대륙에서 자 의사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의사가 항상 일하는 건 아니지. 아픈 사람 있을 그럼 평상시에 뭐 할 것 같아요? 요리하죠. 요리사의 보조 감자 깎고. 남극 대륙에서도 한번 지내봤으면 하는 생각이 선생님은 있어요. 물론 안 되겠지만 여러분도 한번 다녀보세요. 직접 조사는 가는 거, 간접 조사는 우리가 이거 하는 거죠. 우리 지도 보고, 문헌 보고, 이런 건 간접 조사. 그 다음에 이제 별표 하나 하세요. 원격 탐사. 자, 오늘날에는 이걸 진짜 많이 쓰죠. 원격 탐사. 워낙 뭐가 많으니까? 위성, 인공위성, 그 다음에 항공기. 또 요즘에는 드론이 있잖아요. 드론까지 해서, 드론 써볼까요? 드론. 인공위성, 항공기, 드론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관측 대상과의 접촉 없이 먼 거리에서 측정을 통해 지리 정보를 수집한다. 넓은 지역의 정보를 자 어떻게 얘는 원격 탐사의 가장 좋은 점 실시간이지.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특히 인공위성은 같은 시간에 항상 그 시간에 그 상공을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24시간마다 똑같은 정보 그 지역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거. 지금 현재 화산이 폭발하고 있는 지역 우리 원격 탐사해야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태풍이 오고 있는 지역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정치적인 이유로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이런 데서 원격 탐사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지리 정보를 수집해서 표현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그래프로 나타나거나 종이 지도, 컴퓨터로 제작한 지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가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GIS, 지리정보 시스템이죠. 지리정보 시스템의 의미는 말 그대로 뭡니까 이거? 시스템이잖아.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프로그램은 누가 하는 거야? 사람이 하는 게 아니지. 일단 운영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가동하고 하는 건 누굽니까? 컴퓨터입니다. 그러니까 지정보 시스템의 전제 조건은 뭐가 있어야 돼? 엄청나게 큰 컴퓨터. 용량이 큰 컴퓨터. 마더 컴퓨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돈 있는 나라만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정보와 기술과 돈이 있는 나라. 지리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하는 거 저장하고 입력과 저장은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 그 다음부터 사용자 즉 인간이 일단 컴퓨터에 입력하고 저장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분석 가공 처리는 누가 할 겁니까 이거? 이건 컴퓨터가 하는 겁니다. 하드웨어가. 그래서 필요한 결과물을 얻는 지리정보 기술이다. 지리정보 시스템은 컴퓨터 기술입니다. 특징 컴퓨터를 활용해요. 당연히 컴퓨터 없으면 안 돼요. 지표에 복잡한 지리 정보를 다양한 유형 및 크기로 지도로 만들 수 있다. 지리 정보의 통합과 분석이 용이하고 공간의 이용과 관리에 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나라 저기 보시면 가로등 있잖아요. 정확한 시간에 켜지고 정확한 시간에 꺼지잖아. 예전에는 여러분 뭐 가끔 영화 보면 알겠지만 사람들이 직접 이렇게 가로등에다가 불을 붙여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러지 않잖아요. 그럼 저걸 누가 킬 건데? 컴퓨터가 끄고 키고 합니다. 가로등도. 그것도 무슨 시스템을 활용한 겁니까? 이 GIS를 활용한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많이 보는 건 버스 정류장에서 자 다음 버스가 어디로 오고 있다는 거. 그거 다 지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거죠. 그 다음에 철도 운행도 마찬가지예요. 철도 운행, 각종 철도 운행 같은 거 지정보 시스템을 이용하죠. 정말 활용되는 범위가 넓습니다. 얘는 활용. 초기에는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지도를 만들거나 환경 분야에 주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정말 대중도 많이 사용하죠. 컴퓨터, 위성 위치 시스템, 특히 GIS에서 파생된 게 GPS입니다. GPS. 우린 GPS로
여자친구가 어디에 있는지도 확인하죠. 자, GPS 등의 발달로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다. 웹기술, 사물 인터넷, 증강현실 분야 등과 결합하면서 이용 분야가 더욱 넓어졌다.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가 GPS에서 이렇게 GPS 누르고 주변 검색을 많이 합니다. 주변에 공공 주차장이 어디 있는지, 아니면 이제 뭐 주유소가 어디 있는지, 그 다음에 맥도날드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선생님이 검색을 제일 많이 하는데, GPS 많이 사용하죠. 그 다음에 요즘엔 이제 얘 가지고 핸드폰에도 GPS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길 찾기 할 때, 요즘엔 물어보면 안 됩니다. 여자친구한테. 그거 어디냐고 왜 물어요? 이름 알고, 여기다 넣으면 되죠? 넣어서 보면서 걸어가면 내 위치와 함께 이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찾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은 길치는요, 와우, GPS의 덕을 정말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얘는 한국지리에서도 나오지만 세계지리 수능에는 직접 나온 적은 없는데 모의고사엔 나와요. 모의고사엔 나오고 그 다음에 뭐도 나올 수 있다? 내신에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별표합니다. 질정보 시스템. 질정보 시스템은요, 여기선 특히 뭐에 관련된 거냐면, 여기 쫓아봐, 얘들아. 중첩 분석의 방법이 뭐야? 중첩이야. 중첩에다가 형광펜 줄치세요. 분석을 하는데, 컴퓨터는 어떤 원리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야? 중첩. 겹치는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이거. 적합지역. 적합지역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적합지역. 즉, 두 글자를 줄여요. 입지. 어디에 만들 것인가. 입지를 선정함에 있어서 GIS의 어떤 분석 원리는 중첩 분석이다. 입지야, 입지. 어디에 만들 것인가 입니다. 입지란 어디에 만들 것인가. 그러면 얘를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여러분과 내가 문제가 틀릴 수 있지만 여러분 문제 풀란 얘기는 아니니까요. 같이 한번 볼게요. 그냥 모의고사에도 많이 나왔고. 자, 이거지. 자, 선생님이랑 그냥 같이 볼게요. 문제는 틀려요. 여러분 내용은 같아도 문제는 항상 틀린데 비슷한 거 있어요? 없죠? 여러분 2005회 수능 특강에는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비슷한 게. 그지? 마지막에 8번이 나오지? 8번. 그것도 2023년 8번도 8번인 거 맞나요? 옆에 7번, 아니 6번이죠. 6번. 여러분 6번에 나와 있는 게 GPS 문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여러분 나중에 풀고요. 화면 보세요. 이게 GPS 문제, 아니 GIS 문제입니다. 자, 뭐랬어? 잠 자료를 토대로 하나의 국가를 선정해서 거기다 뭐 만들 거래?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하고자 한다. 입지잖아요. 만들 거래. 그지? 어디에 만들 거네? 어떤 국가에 만드는 게 좋아? 그럴 때 뭐래?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를 선정하래. 이거는 정말 시간이 푸는 문제입니다. 다 맞아요. 점수만 내면 되잖아. 나랑 가볼까? 그래, 나라 이름을 안 외웠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안 외운 중남부 아프리카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중남부 아프리카가. 하지만 북부 아프리카의 A는 국가 알겠죠? 이집트, 그치? 그럼 이 문제는 나라 이름을 외우지 않으면 틀리는 문제예요. 여기서 나왔는데 밑에 나라 위치를 몰라서 틀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여기 봐봐요. 아프리카의 뿔, 소말리아 기억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에케탄이었죠. 그쵸? 에케탄. 에티오피아, 케냐, 탄자니아. 케냐 하나 알고요. 이집트 알죠. 그쵸? 그 다음에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나라. 이집트 바로 밑에 있는 이 나라. 저기 지도 보이십니까? 글씨? 안 보이죠? 나도 안 보이는데 여러분이 보이겠어요? 너무 쬐끔한데? 그 나라를 잠깐 써보면 A가 이집트, 그 다음에 E가 케냐, 이집트 바로 아래에 있는 나라를 수단, 그 다음에 C가 차드. 그 다음에 이 나라 되게 이렇게 생겼죠. 국경선이 이렇게 자로 다 그어서 말리. 말리도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아프리카에서 말리. 그럼 일단 나라를 써놓고 우리가 하나씩 다 뭐합니까? 더하면 돼요. 합산 점수가 가장 높은 국가 그랬으니까 더하면 돼. 여기서 평가 기준이 나와 있지. 점수가. 이게 1점, 2점. 그럼 써보세요. 자, 먼저 말리 먼저 볼게. 1인당 국내 총생산이야. 1인당 GDP가 여기 보세요.
1500 이상이면 1점, 1000에서 1500 사이면 2점, 1000 미만이면 3점이 됐잖아. 얘네 1인당 GDP가 900이니까 1000 미만이니까 얘는 몇 점이 되는 겁니까? 3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촌락의 인구 비율이, 자, 저기 촌락의 인구 비율 나왔습니다. 촌락의 인구 비율이 얘는 57.6%니까 60% 미만이 되죠. 그쵸? 미만이니까 얘는 점수가 1점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국토 면적 중 사해지대의 비율, 사해지대의 비율이 나와 있어요. 1 미만이면 1점, 1에서 90이면 2점, 90% 이상이면 3점 이렇게 나왔는데 만리를 보면 여기 봐봐요. 만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나라가. 근데 이 중에서 사해지대는 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예요. 이게 90%는 아니지. 이 나라 전체. 그렇다고 1 미만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여기 들어가겠지. 1에서 90 사이. 1에서 90 사이.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플러스 몇 점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2점. 알겠어요? 다 더해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해보세요. 화면 보고. 화면 보고. 그래서 다 점수를 내보세요. 말리, 수단, 이집트, 케냐, 차드까지. 자, 점수를 계산해서 뭘 했어? 가장 높은 국가의 농업기술센터를 만들 거라습니다. 더해보세요. 자, 여러분은 없는 문제인데 나는 있으니까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자, 여기 일단 문제 읽기 전에 그냥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즐링 티입니다. 티 상품이지. 지리적 표시제야. 알겠니? 그 다음에 카페 대 콜롬비아. 콜롬비아 커피지. 커피 상품이지. 차나 커피는 다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지리적 표시제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always 인천. 장소잖아요. 장소. always 인천. 그 다음에 B 베를린 뭐 중간에 그럼 베를린도 뭡니까? 장소죠. 그럼 이건 뭡니까? 장소 마케팅이 되겠지. 그래서 구별해줘야 됩니다. 볼게요. 오늘날 경제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전략들이 부각되고 있는데 특히 니은 디귿이 대표적이다. 니은은 나왔지. 상품의 품질, 특성, 역사성 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근원, 상품이 지리적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지리적 표시제가 되는 거죠. 니은이 지리적 표시제. 그래서 뭐 이탈리아에서도 파르메산이라는 지역의 치즈, 인도에서도 다즐링의 홍차, 콜롬비아 커피 등이 그 사례다. 대표적인 마케팅 사례인 디귿은 장소의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 디귿은 장소 마케팅 해서 지리적 표시제와 장소 마케팅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듯이 I love 뉴욕, always 인천, 비 베를린 등이 장소 마케팅의 사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지역화 전략이다. 그럼요.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우리 지역만의 전략이기 때문에 지역화 전략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은 지리적 표시제는 자국 내에서만 법적 보호 아니지. WTO에서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여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디귿 장소 마케팅은 장소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고 마케팅하는 전략이다. 그쵸? 그거 말하는 겁니다. 니은과 디귿은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아니에요. 고유성을 강조해야지만 지역성을 살릴 수 있어요. 우리 지역만의 특성.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한번 봐두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할게요. 오늘의 마지막 부분은 바로 그 위로 다시 올라가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세 개의 지역 구분이라는 부분입니다. 지역 구분. 지역 구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우린 지역이라는 단어와 권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가 더 큰 단어겠어요? 권역이지. 권역이 훨씬 더 넓은 지역을 말하는 거죠. 일단 볼게요. 지역. 지역은 지리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분되는, 여기서 그런 의미가 아니네. 뭐가 더 넓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기준이 다른 거네. 기준이. 지역의 기준은 지리적 특성입니다. 여러분 지리적 특성 하는 순간 얘들아 봐봐. 근데 지리를 2년째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지리라고 말하면 막막해 하면 안 돼. 기후와 지형이 바로 떠올라야 돼. 뭐라고? 기후와 지형. 지리적 특성이라고 하면 기후와 지형. 이게 바로 뭔데? 지리의 자연적 특성이야. 그 다음에 인문. 인문적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뭐 할래 얘들아? 인구와 역사. 아니면 산업. 우리 산업 합시다. 역사보다. 인구와 산업.
적어도 4개는 바로 떠올릴 수 있게 합시다. 지리적 특성이라고 했을 때, 지리적 특성이라고 했을 때 바로 머릿속에 자동으로 뭐가 떠올라야 돼? 자연적 특성, 인문적 특성 이렇게 떠올라야 돼. 자연적 특성은 기후지형, 기후와 지형. 인문적 특성은 굉장히 많지만 우리는 인구와 산업 혹은 인구와 도시 상관없어요. 인구와 산업, 인구와 도시, 도시와 산업 알겠죠? 도시와 역사 이렇게 적어도 여러분이 한국지리 2학년 때 하고 3학년 때 세계지리 하면 도대체 지리적 특성이 뭐냐고 했을 때 이렇게 점점점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혜경아 지리적 특성이 뭐야? 점점점 이거 뭡니까? 배워서 써먹어야지 그치? 아 배워서 수능 볼 때만 써먹지 마세요. 여러분 지리는 평생 가요. 지리의 모토가 뭡니까? 아는 만큼 보인다야. 아는 만큼 보인다. 자, 지적 특성이 다른 곳과 구분되는 지표상의 공간 범위, 자연, 문화, 사회, 경제적인 기준 등을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 뭐예요? 지역의 경계가 달라진다 그랬습니다. 지역의 경계가 달랐다. 그렇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다음에 권역은 세계를 나누는 주체예요. 가장 큰 규모의 공간적 단위. 규모가 크답니다. 권역은 규모가 아주 크다. 그래서 예를 들어 북반구, 남반구. 그럼 이건 세계를 딱 2개로 나누는 거죠. 2개. 세계를 2개로 나눠봐. 북반구, 남반구. 아니면 경도를 중심으로 경도 180도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 이렇게. 그 다음에 이것도 2개로 나누는 거죠. 선진국, 개도국 이렇게. 어우 이거 초등생들이 좋아하지 않겠어요? 초등학생들은 이분법을 좋아하지. 나야 너야 엄마야 아빠야. 자 선택해.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이렇게. 착한 놈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이분법. 자, 세계의 권역을 나누는 기준은 뭐가 있을까? 자연적인 지표. 자연이니까 위치, 지형, 기후, 식생, 수력 분포 같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거고요. 문화와 관련된 거는 뭐 의식주, 언어, 대부분이 이제 종교 많이 나누죠. 종교.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떤 생활양식과 생활양식이 뭔데? 문화잖아. 우리 사회문화 배우잖아요. 사회문화에서 문화의 뜻이 뭡니까? 문화를 가장 줄이면 문화는 2글자지. 문화의 뜻을 가장 짧게 표현하면 생활양식이야. 하나 더 붙이면 뭐랬어? 공통된 생활양식. 그래서 한국 문화는 뭐랬습니까? 한국인들만의 공통된 생활양식. 그게 문화입니다. 이렇게 생활양식과 관련된 요소. 기능적 지표는 얘를 여러분이 한국지리 할 때도 기능지역과 등질지역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요? 한국지리에서? 표정들이 그래.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한국지리에서 기능지역과 등질지역 해서 지역을 나누는 기준을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기능지역은 자 어떻게 되는 거냐면 중심지가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변 지역으로 나뉘는 게 기능지역입니다. 그래서 통합권이라는 게 있어요. 통합권. 땡땡 학교 통합권. 그러면 땡땡 학교가 있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중심지죠. 그럼 여기까지 이 학교가 저기 땡땡 초등학교 통합권이 여기까지다. 그럼 여기 사는 애들은 이 초등학교에 가는 게 아니라 이 초등학교 다른 B 초등학교에 가겠지. 그렇지? 여기는 A 초등학교 여기까지가 통합권이다. 그러면 A 초등학교가 있는 여기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중심지지. 그러면 이 A 초등학교에서 먼 지역이 어딥니까? 주변지가 되겠죠. 이렇게 중심지와 주변 지역으로 나누는 게 기능지역이에요. 반면에 등질지역은 중심지랑 주변 지역이 없어요. 그냥 자 만약에 우리가 여기 선생님이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논농사지역 여기는 밭농사지역이다. 이게 등질지역입니다. 그러면 논농사지역의 이만큼은 다 뭐야? 다 그냥 농농사지역이지 이 안에 중심지가 따로 있고 주변 지역이 없는 겁니다. 알겠어요? 이게 등질이야. 이렇게 나눴잖아. 그러니까 기능지역이라고 하면 머릿속에 하나만 기억해. 뭐와 나뉜다? 중심지와 주변지역. 그 얘기입니다. 중심이 되는 지역이 있고 주변지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어? 선생님은 배후지. 기능은 기능지역이라고 말하면 그게 한국지리가 되든 세계지리가 되든 지리에서는 뭐야? 중심과 배후지로 나누는 게 기능지역이에요.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밑에 거. 밑에 이 2 지역은 이건 문화로 나눈 거고 권역을 자 이거는 단원 세계지리 단원별로 나눈 건데 이건 둘 다 뭡니까? 기능지역 아니에요. 이건 둘 다 중심지도 없고 배후지도 없잖아. 그냥 같은 성격끼리 묶은 거기 때문에 봐봐. 얘네 둘은 그냥 둘 다 등질지역이 되는 겁니다. 등질지역. 기능지역이 아니라 둘 다 등질지역이 되는 거예요. 등질지역 안에는 중심지도 없고 배후지도 없습니다. 재밌네요 이거. 세계지리 교과서에 단원에 나타나는 지역으로 나눈 거야.
그럼 세계지리에서는 와우 봐봐. 유럽과 북부아메리카를 묶었지? 그러면 북반구 대부분이 다 들어가고 있죠. 와. 북부아메리카, 캐나다, 미국, 그 다음에 러시아 때문에 이렇습니다. 러시아, 유럽, 이렇게. 그럼 이만큼이 다 하나의 지역으로 묶인 거죠. 그럼 이 안에는 중심지도 없고 주변지도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건 등지의 지역이라고. 알겠니? 그 다음에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렇게 묶었고, 몬순아시아와 오세아니아 이렇게 묶었고, 그 다음에 건조아시아와 북부아프리카 이렇게 묶여있고 교과서에, 그 다음에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와 중남부 아메리카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알겠어요? 이렇게 나눠놨다. 이거는 문화에 따라 나눈 겁니다. 이렇게 문화에 따라. 어쨌든 다 뭐야? 등지의 지역이야. 알겠지? 자, 다음. 그 아래는요, 세계의 다양한 권역 구분이 있는데, 다양한 대륙의 경계 구분, 대륙을 나눌 때도 기준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여기 한번 봐봐요. 아메리카를 먼저 보면, 우리가 리오그란데 강을 기준으로 하면 이건 문화적으로 아메리카를 나누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자, 리오그란데 강이 기준이 되면 리오그란데 강 북쪽은 앵글로족의 식민지였던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는 거고, 그 아래로는 뭐가 되는 거면 라틴 아메리카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자, 이번엔 리오그란데 앤드 그 다음에 파나마나 두 개를 같이 쓰면 이번엔 지리적 기준이 돼요. 그래서 리오그란데 강 위쪽은 북아메리카, 여기는 중앙아메리카, 가르는 뭐 남아메리카 이렇게. 북미, 중미, 남미. 지리적으로 나누냐, 문화적으로 리오그란데는 지리적 경계와 문화적 경계가 다 됩니다. 게다가 국경선도 돼요. 미국과 멕시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윌리스 라인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윌리스 라인이라는 건 동식물 분포에 따라 구분한 지리적 경계랍니다. 동식물 분포에 대해서. 여기도 보면 파나마 운하로 자를 건지 아니면 파나마라는 국가로 자를 건지 이렇게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볼 건 뭔데? 봐봐. 대륙의 경계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관점에 따른 권역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얘기야. 다음에 개념 체크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1강, 기타 등등의 1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로 1강을 다 풀어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우리 잠깐만 지도 문제 따로 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와 지역화 문제 여기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봤던 GPS 문제가 항상 8번에 GIS 문제가 나와 있고, 자, 이거는 지금 권역에 관련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권역에 관련된 문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중간중간 나온 거 있잖아. 이렇게 가와 나가 겹친 여기를 우리는 점이지대라고 말합니다. 중간지대 또는 점이지대까지 해서 1강을 끝낼게요. 문제 다 풀어오세요.